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서로 전혀 교류하지 않았을 문명들이 이상하리만큼 비슷한 존재를 상상해냈다. 빛 속에 사는 아름다운 종족과 그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종족. 왜 인류는 이 두 존재를 반드시 한 쌍으로 그려왔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야기는 약 800년 전의 아이슬란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13세기 초 스노리 스투르루손이라는 학자가 당시 구전으로 전해지던 북유럽 신화를 문자로 옮겼다. 그가 남긴 산문에다 프로즈 에더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판타지 세계의 원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빛의 엘프와 어둠의 엘프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스노리의 기록에 따르면 빛의 엘프인 리오스 알파르 르조셀파어는 알프헤임, 넬프헤이머 이라는 천상의 영역에 거주하며 태양보다도 아름다운 존재로 묘사된다. 반면 어둠의 엘프인 데크 알파르 다콜파어는 땅 아래 어딘가에 산다고 기록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스노리가 이 두 존재 사이에 명확한 도덕적 위계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저 사는 곳이 달랐을 뿐이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논란이 이어져 왔다. 스노리의 텍스트 안에는 데크 알파르와 별개로 스바르트 알파르, 스바어텔파어, 즉 검은 엘프라는 존재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두 명칭이 같은 종족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존재인지를 놓고 연구자들의 해석은 지금까지도 엇갈린다. 원문 자체가 일관되지 않게 두 이름을 혼용하는 만큼 이 모호함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북유럽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신화 속 존재들의 성격도 서서히 변해갔다는 견해가 있다. 때로는 이롭고 때로는 해로웠던 엘프의 이미지가 점점 악마와 동일시되는 방향으로 재편됐다는 해석이다. 밝음과 어둠의 이분법이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이분법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 변화의 정확한 경로와 시점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신화가 문화와 맞닿는 지점에는 언제나 불분명한 경계가 남아있다. 같은 시기, 북해 넘어 켈트 문화권에도 놀랍도록 유사한 이분법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전통에는 자비로운 무리, 실라이코트와 불길한 무리, 언실리코트로 나뉜 요정 집단이 등장한다. 이 구분이 북유럽의 빛과 어둠의 엘프 구분과 문화 교류를 통해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쩌면 이 유사함 자체가 하나의 단서일지도 모른다. 시선을 더 넓히면 이 패턴이 북유럽과 켈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빛의 신과 어둠의 신, 이상적인 존재와 그 어두운 대응물이라는 구조는 조로아스터교의 아후라 마즈다와 앙그라 마이뉴에서도 힌두 신화의 데바와 아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류가 왜 이 이분법적 세계관을 반복적으로 구성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시도되고 있지만 어느 하나의 이론이 완전한 답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보편성 자체가 수수께끼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신화의 파편들은 한 옥스퍼드 대학 교수의 손에서 전혀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했다. J.R.R. 톨킨은 북유럽 신화를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한 언어학자였으며 그가 평생 쌓아온 신화 지식은 훗날 중간계, 미들어스라는 방대한 세계의 토대가 됐다. 그는 신화 속 엘프를 단순히 차용하는 대신 자신만의 역사와 내부 논리를 가진 종족으로 처음부터 재구성했다. 이 선택이 이후 수십 년간 판타지 장르 전체의 기준을 바꿔놓게 된다. 톨킨의 세계에서 어둠의 엘프, 즉 모리캔디는 신들의 빛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남은 자들이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악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단지 다른 선택을 했거나 다른 운명을 맞이한 자들이었다. 하지만 톨킨이 의도적으로 어둠작이라는 등식을 피했다는 해석과 그럼에도 세계관 안에서 어둠의 엘프는 빛의 엘프보다 덜 영화로운 위치에 놓였다는 해석이 지금도 공존한다. 그리고 1970년대 말 한 테이블 게임이 다크 엘프의 이미지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던전즈 앤드 드래건즈은 1977년에서 78년 사이 발매된 모듈에서 드라오라는 존재를 처음 등장시켰다.
지하 세계에 사는 피부가 짙고 머리카락이 백발인 이 엘프 종족은 거미 여신 롤스를 숭배하며 지상의 종족들과 적대한다는 설정이었다. 단순한 게임 설정에서 시작된 이미지가 어느 순간 장르 전체의 표준이 됐다. 드로우의 세계는 언더다크, 넌더다옥라 불리는 지하 심층부였다. 그 문명은 모계 귀족 사회로 신앙과 권력과 배신이 정교하게 얽힌 구조로 설정됐다. 이 설정이 이전의 단순한 악의 종족 묘사와 달랐던 점은 드로우가 내부적으로 완결된 사회 체계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선과 악의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복잡한 논리가 있었다. 1988년 작가 알웨이 살바토레는 드리즈 두어던이라는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자신이 태어난 사회의 가치관을 스스로 거부하고 지상으로 나온 드로우 전사였다. 그 이전까지 다크 엘프는 물리쳐야 할 적이었지만 드리즈트는 그 경계를 허물었다. 어둠 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스스로 선을 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기한 캐릭터라는 평가도 있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다크 엘프의 형상은 워크래프트, 드래곤 에이지, 엘더 스크롤 같은 게임 시리즈와 수많은 소설과 영상물을 통해 전 세계 대중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각 작품마다 세부 설정은 조금씩 달랐지만 놀랍게도 공통된 요소들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아름다운 외모, 어둠 혹은 지하의 서식지, 인간 세계와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내면의 갈등. 신화에서 현대 창작물까지 수천 년을 가로질러 이어지는 이 공통점은 결코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 패턴에 주목한 일부 연구자들은 심리학자 칼 융이 제시한 그림자, 쇄도우, 개념과의 유사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두운 면을 외부 존재에 투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다크 엘프는 순수한 허구의 산물이 아니라 인류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바깥으로 꺼내어 형상화한 결과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유일한 답이 될 수는 없지만 흘려듣기에는 너무 설득력 있는 가설이다. 인류학적 시각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다. 어느 집단이든 자신들과 다른 존재를 타자화함으로써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타자에게 위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엘프처럼 아름답고 강력한 존재의 어두운 쌍둥이를 상상하는 것은 이상적 존재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이론 역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나타난 모든 패턴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결국 어느 이론도 하나의 핵심 질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 서로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문명들이 어떻게 이토록 유사한 이분법적 존재를 독립적으로 상상해내는가 하는 것이다. 문화적 전파인지, 인간 심리의 보편적 구조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답은 여전히 열려 있다. 현재로선 이 질문 자체가 인류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있다. 다크 엘프는 허구다. 그러나 수천 년에 걸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를 상상하고 기록하고 다시 불러냈다는 사실은 결코 허구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둠의 엘프를 만들어낼 때마다 그 형상 속에 자기 자신의 어딘가를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다크 엘프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다크 엘프를 상상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일 수 있다. 이 수수께끼의 끝을 찾아가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빛과 어둠,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은 신화책 속에만 갇혀 있지 않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를 짓고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는 방식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여러분은 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어둠 속 아름다운 존재를 그토록 집요하게 상상해왔다고 생각하는가?